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샤인마스커트의 관수와 시비관리 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시기는 뭐 4월에서 장마전인데 지금 하우스 재배나 비가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노지의 경우인데 관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점적 관수에서는 뭐 이런 제품 람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 점적 관수는 현재로서는 지표 관수하고 지중 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시설 하우스에는 지중 점적 관수를 하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적 관수는 전부 지중 점적 관수를 하셔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살수법은 미니 스프링클러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살수법은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완전히 비가림이 아니고 이제 시설하우스에다 넣었을 경우는 꽃 피는 시기에 살수법으로 관수를 하면 습도가 높아져서 수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수 방법은 30cm 밑에다가 지중 점적 호스를 까는 지중 점적을 앞으로 하셔야지만 비료분도 빨리 들어가고 그 잡초도 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앞으로는 지중 점적 관수를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되고, 일부는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은 이건 이제 편의상인데, 보통 사양토의 경우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7일 동안에 30ml를 주면 됩니다. 그럼 300평 즉 10알에 1ml 관수하는 거는 1톤 주라는 얘기입니다. 1톤 주라는 얘기인데, 이 과수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채소는 이틀만 물을 안 줘도 죽습니다. 그러나 과수는 뭐 7일 동안에 한 번에 30ml를 다 줘도 되고, 우리는 물탱크도 없고 물도 그렇게 빨리 안 나와서 못해. 그러면 3일에 15톤을 줘도 되고, 또는 매일같이 4.3톤씩 줘도 되고, 하여튼 7일 동안에 스프링클러는 30톤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로친 거는 점적 관수인데, 점적 관수는 스프링클러보다 3분의 1만 줘도 되니까 하여튼 7일 동안에 점적 관수는 10톤만 가도 되니까 그 양만 지켜도, 왜? 과수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7일 동안 물을 안 줘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채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의 과수의 형태에 따라서 알아서 물을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토양 수분 측정기 텐션 메타를 가지고 이제 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ICT로 한 것은 경농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반 채소나 과수에서 이렇게 수분 센서를 놓고 수분 센서에 의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는 뭐 이건 자동으로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해놓고 생육기 때는 마이너스 30. 근데 마이너스라고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게이지가 30 올라가면 그게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착색기에는 이게 40에서 50가리 정도가 되고, 다 따고 난 다음부터는 물을 또 푹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0kPa로 이렇게 보고 그걸 주면서 하면은 제일 과학적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 이렇게 한 1, 2년 해보면 자기네 집 과수원에 대해서 토양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수분 센서 안 써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걸 꽂아놓고 하시면 그게 뭐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게 되면 뭐 이렇게 여기 물 주는 양이 얼마 줌에 따라서 효과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줘야 좋으냐 하는 거는 무관수한 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 데이터지만 하여튼 물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침에 주냐 저녁에 주냐 이런 건데, 과수는 토층이 두껍기 때문에 아침에 주냐 저녁에 주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톰슨 시드레스, 이게 이제 여러분 잡수시는 건포도죠. 미국에서 수입된 건포도.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뭡니까? 사막 지역 같은 데서는 햇빛이 비칠 때 관수를 한다는 것은 증발량에서 다 증발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비칠 때 주면은 한 관수량이 10%에서 15%를 세이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식물체에 직접 맞지만 않으면, 작물에 직접 맞지만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 때나 물을 주셔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채소의 시설하우스의 경우나 또 포도도 12월 초나 1월 초에 비닐하우스를 씌웠을 경우는 지온이 막 올라갈 때 10시경에 물을 주는 게 제일 좋고,
보통 노지에서나 비가림에서는 아무 때나 주셔도 별 문제가 없고 겨울 기온이 낮을 때는 이제 10시경에 오전 10시경에 주는 것이 제일 적당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하지만 지중점적이죠. 주가로부터 3, 40cm 떨어진 곳에 2열을 설치해서 30cm 깊이로 매설해서 거기다가 지중점적을 하는 거고, 이것의 출발은 이스라엘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서부터 시설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00에서 2,500 농가의 과수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설 내에서는 지중으로 관수를 하기 때문에 잡초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맞는 비가림 데서는 지중으로 하면 멀칭 재배를 하시지 않아도 잡초가 안 크고, 또 이건 물만 줄 뿐 아니라 비료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양 위에다가 비료를 살포하면 그게 흡수가 되려면 녹아서 이동되니까 적어도 우리 학자들은 2주에서 4주까지 지나야지만 포도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중에다 물로 타서 가니까 30cm 부위에 가니까 일주일이면 비료분이 다 포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이 아마 계속 권장되고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좋은 거는 금권에 대해서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사막기후 생겼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분이 일주일 이내에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아지고 잡초나 이런 거에서 뺏기질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비료를 이론적으로 계산한다면 반량만 줘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절약이 안 되지만 어쨌든 비료를 주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시설 하우스에는 이게 이제 위에다 물을 주면 꽃필 때, 특히 포도의 경우인데 꽃필 때 시설 하우스에 물을 스프링클러를 위에다 주면 안개가 올라옵니다. 안개가 올라오면 수정이 안 되죠. 그럴 때 지중점적을 하면 안개가 올라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점적으로 여기에서 30에서 40cm 떨어진 것의 깊이 30cm 되는 부분에 열면 되고, 이때 지중점적을 하면 여러분들 확실히 모르시니까 나중에 문의를 하시면 여기 경농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도면까지 그려드리는데요. 이 에어백킹 밸브, 백킹 브레이크하고 라인 브러싱 밸브 두 가지 특수한 밸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세하게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백킹 브레이크 밸브는 물을 주다가 물이 끝일 때 공기를 집어넣는 밸브고, 라인 플러싱 밸브는 공기를 빼는 밸브과 동시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당히 여기다가 설치하면은 제가 25년 보장할게요. 한번 깔아놓으면 25년 동안 안 맞히고, 그 다음에 땅이 얼어도 이 점적 호스는 물이 얼어도 그 물이 점적기로 삐져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퍼펙트하게 보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까시면 한번 깔아놓으면 25년 동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치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포도 농가보다는 제일 많이 설치한 농가가 복숭아 농가가 한 2,000년 농가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표점정이나 지중점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 관수 효율을 따지면 거의 50% 이상 좋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과방중도 좋고, 당도는 비슷하지만 수량이 이게 50% 정도죠. 이거는 비료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환경농업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물을 타서 주면 흡수율이 2배 정도 증대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하면 비료도 반량만 갖고도 배량을 지을 수 있고, 비료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잡초 같은데 안 뺏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다 지중으로 하니까 노지에 있는 것보다 증산으로 뺏기는 거를 다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좋은 밸브고, 제가 몽골이나 또는 우즈베키스탄 또는 이런 스탄자 붙은 나라의 건조한 국가에 가서 제가 꼭 이거를 소개하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막 뭐라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서 요새도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저한테.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80년도 중반부터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다 돼 있으니까, 미국도 2015년을 기점으로 노지 채소에
재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물값이 우리나라보다 상상 초월하게 비쌉니다. 농업용 용수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다 돈 받고 지하수를 외국의 경우는 마음대로 절대로 못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거 배수인데, 이 암거 배수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포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땅값이 제일 싼 논에다 이거를 하게 되죠. 주로 땅값이 제일 싸니까. 근데 논이라는 게 진흙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1m 이상을 메워도 나중에 비 맞고 그러면 토양이 30%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에다 농사를 지려면 아무리 안 싸도 1m 20에서 1m 50은 싸야지 나중에 50에서 30cm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거 예상하고 해야 되고, 그 논바닥 밑에는 이렇게 유공간이나 이거를 까는 암거 배수를 반드시 하셔야지,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서 괜찮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게 안 되는 거죠, 재배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래자갈을 중간에서 설치해야죠. 이게 유공간이 나중에 삐뚤빼뚤 돼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잘라지거나 다른 게 있어도 여기다 모래자갈을 놓으면 그 층으로 다 배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모래자갈 없으면 왕겨라도 옆에다 놓으셔야만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지는데, 지금 현재대로 보시면 여러분이 모래자갈이나 왕겨를 넣는 사람이 100에 한 사람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지, 토양이라는 건 한 번 해놓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목이 돼서 피해가 나올 때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냐, 포도가 사과배, 포도, 복숭아 중에서 가장 침수에 강하죠. 그러나 침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을 한 거 7일까지는 거의 뭐 뿌리 크기가 변형이 없지만, 물론 색깔만 좀 변형이 됐지만 14일, 21일까지 돼도 팍 피해가 되죠. 물론 뭐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뿌리 제거가 이 정도 줄은다면은 당도도 안 올라가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논을 메우고 하는 포도밭은 암거 배수를 반드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었어요? 암거 배수, 명거 배수는 도랑 치는 거죠. 암거 배수는 유공간 놓는 건데, 여기에 배수는 진옥, 이거는 저 대립종이죠. 대립기 포도인데, 여기서 보시면 광합성률로 보셔도 어떻게 돼요? 광합성률도 보시면 암거 배수하기 훨씬 광합성가 높죠. 이 물을 물론 죽지는 않지만 대조 아무것도 안 한 거, 명거 배수는 도랑 친 거, 도랑이라도 쳐놓으면 조금 낫고, 밑에 암거 배수면 물이 잘 빠져서 호흡을 잘해서 굉장히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죠. 이게 광합성력으로 보세요. 거의 60%가 중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모여야 되고, 특히 논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우스 재배를 하면 외곽에다가는 반드시 암거 배수를 하고 물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 오면 이제 지가가 싼 관계로 논에다 했는데 논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이 옆에 스며듭니다. 그 스며드는 게 문헌상으로 보면 24m에서 30m까지 수평 이동을 합니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암거 배수를 해서 그 물을 퍼주셔야지. 특히 요새 가끔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한테. 요새 논에다가는 처음에 다 이제 하면 모내기를 하기 전에 농약도 한번 주고 제초제라는 걸 섞어서 한번 줍니다. 그 물이 가끔 들어오면 품종에 따라 논에 준 제초제 피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선원칙이 적용돼요. 논이 먼저 들어가 있고 과수원을 하면 논 재배한 사람들이 제초제 성분이 나와도 배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과수원이 먼저 가 있고 논이 나중에 들어오면 논에서 제초제에서 피해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잠깐 요약하는 걸로 11월 초순에 땅을 파줄 거는 이때 파줘야 됩니다. 뿌리가 약간 다쳐도 휴면기에 뿌리가 다치면 별 피해가 없습니다. 이때 신경을 하고 육류도 주고, 초순에 이제 이때 화학비료도 기비 줄 거는 밑거름이라 그러죠. 줄 때는 이때 줘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지나면서 눈비를 맡아서 그것이 다 녹아서 뿌리 부위까지 가 있다가 2월 중순서부터 벌써 내부적으로 호르몬은 돌기 때문에 3월 중순 지내서 이제 해토가 되면 바로 되지. 3월 달에 주면 입이 늦습니다. 3월 달에 주면 그 비료분이 5월 달이나 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바로 또 덧거름을 축이라는 걸 주니까 그렇게 되면 겹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 주셔야 되고, 신경 깊이 파는 것도 그때 뿌리가 다쳤을 때는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할 때 마취하고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중순에 파면 뿌리가 마취해서 깨어난 거랑 마찬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씨비량은 좀 계산해서 거기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셔야죠. 그냥 대충 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체십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실제 재배를 하고 보면 아무리 자기 가지 과수원이 똑같아도 자라는 수세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특히 질소비료, 이 질소비료인데 많이 자라는 놈은 조금 주거나 안 줘야 되고 너무 안 자라는 놈은 더 줘야 되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자랄 때까지는 어려서 유목을 심어서 어려서 4, 5년생까지는 이런 노력을 주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체십이라고 그러고, 지금 질소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가리나 인산은 똑같이 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질소비료는 센 것은 안 주든가 줄이고 약한 거는 더 주고 하는 것을 꼭 이건 주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지는 비료는 비가림 재배 안 한 거는 분실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분실하는 게 나누어서 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장마지면 가리 성분은 잘 녹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녹아서 가기 때문에 노지 재배하는 거는 추비를 반드시 2번 내지 3회에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비가림은 나눠서 줄 필요는 없는데, 비가림에는 지금 씨비량보다 좀 줄여주는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안 맞기 때문에 비에서 쓸려가는 양이 절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마그네슘을 줘라 하는 것은, 이게 그 포도라는 것은 원래 원산지가 유럽 쪽이잖아요. 이거 유럽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에는 pH가 굉장히 높아요. 석회가 많은 데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석회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석회가 많다는 것은 마그네슘, 고토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가리지를 많이 주고 또 축분을 많이 줘서 축분 속에는 가리 함량이 많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빗물에 습게 내려가서 별 문제가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가리 함량이 많으면 마그네슘이 기량작용에서 흡수가 안 돼서 부족 증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예방을 위해서 아예 12월 초에 10아르당 황산마그네슘을 10kg 정도 주면 황산고토라고도 합니다. 그걸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료는 전면적에다 골고루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만 있는 데다가만 뿌리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포도나무는 아무리 옆으로 많이 가봤자 한쪽으로 75cm 뿐이 안 갑니다. 많이 가봤자 그 양쪽으로, 그러니까 직경으로 봐서 1.5m인데 1.5m에 90%에서 93%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7%나 10%는 포기하십시오. 그거 위해서 관리할 거 없고 90% 정도 있는 데만 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수간 하부에만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포도는 이 붕소 시비를 2년마다 2kg 정도로 해야 돼. 붕소가 왜 중요하냐? 붕소가 부족하면 열매를 안 맺습니다. 수정이 안 돼요. 열매를 안 맺는다는 얘기는 과수를 기르는데 과일이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다른 미량 영소는 안 챙겨줘도 좋지만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그러나 이걸 매년 주시면 또 붕소 과다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처하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2kg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주는 것을 요약해서 보면 밑거름, 깁이죠. 12월 초순에 주는 게 좋고, 전체 주는 것 중에서 60%를 이때 주고 30%를 이때 주고, 가을거름 9월 초에 10%를 주는데, 이 가을거름은 웬만해서 안 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약한 놈만 골라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10% 가량의 40%를 다 주는 겁니다. 인산지는 12월 초순에 100% 다 주고, 가리지는 반반 주었다가 밑거름으로 12월 초순에 50% 주고 웃거름으로 50%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주는 거를 실제 양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어요. 아예 여러분들이 요소 10kg, 이거 물론 10아르당이죠. 5.3kg, 용가리는 25kg,
또 홍산가리 20kg, 이때 20kg 이렇게 주시면 뭐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약하지 않으면 이때 이걸 같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주시면 굉장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박이나 포데티비를 많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대목도 수세가 센 거를 했고 이런 비료량도 많이 주고 또 비가림도 했기 때문에 비료가 용탈이 안 되니까 비료분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소 과다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토양 분석이나 식물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유목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1년에서 4년생까지는 질소가 과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키우느라고. 그 이후에도 여기 제일 쉬운 방법은 단풍이 들지 않으면서 낙엽 치면 질소가 과다인 겁니다.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100% 단풍이 안 든다고는 하지만 10나무 중에서 8나무만 단풍이 정도 8나무나 7나무만 단풍이 제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100%까지는 퍼펙트하게 안 해도 그렇지 않으면 질소가 센 거예요. 질소가 센 거니까 질소를 안 주든가 끊어야 되는데 그 조치는 축분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를 금지하고 유박도 안 주고 물론 질소질 들어간 화학 비료도 안 줘야죠. 이걸 몇 년 동안 해야 되냐? 3년 동안은 최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기물로서 많이 준 비료는 1년 내에 다 이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까지 가기 때문에 3년 정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인산, 카리, 고토 또는 붕소 2년에 한 번 이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비료를 주지 마십시오. 질소비료를 주지 말라 그랬지. 질소 과다하면 질소비료는 질소가 들어간 거나 질소비료는 안 줘도 다른 비료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비료를 싹 빼버리니까 이제 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이제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마그네슘 결핍이 제일 많이 옵니다. 생리장애 중에서는 오는데 요거는 1차로 이렇게 되면은 우선 황산고토를 10 내지 12kg를 주시고 가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데를 대부분 토양 분석을 하면 가리가 상당히 많아요. 가리지를 줄이거나 안 주고 연면 시비를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2, 3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언제까지 토양에다 처리하고 연면 시비를 2, 3년 계속해야 이 증상이 없어지지 한 번에 없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비료 줄 때나 토양 관리할 때는 적절하게 하셔야지 너무 많이 준다든가 너무 안 주면 이런 생리장애 나오고 이런 생리장애 잎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 집은 이거 안 익습니다. 설이 올 때까지 줘도 안 익어요. 포도에는 안 익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송이를 많이 다루면 얼어 죽을 때까지 놔둬도 착색이 안 돼요. 익질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 질소가 세도 안 익어요. 질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웨이크만식으로 기르는데 웨이크만식에 한 가지에 하나 정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과방이 700g 이하로 만드셔야지 여러분처럼 1kg, 1.2kg 이렇게 만드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전부 지금 배 어떻게 됐어요? 배 지베레딘이라는 거 많이 쳐갖고 일반 소비자가 배 사 먹습니까? 제일 안 사 먹죠? 제사상에나 그냥 쓰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자꾸 위반해서 품질을 나쁘게 만드시면 배 과수 재배 농가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서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배가 형편없어졌어요. 배를 절대 사 먹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지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게 달고 한 송이를 조그맣게 만들면 달아집니다.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고 나무에도 무리가 안 가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는 나무도 오랫동안 잘 키워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걸 욕심부려서 한 번에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보복이라는 걸 받습니다. 과수는 어떤 게 있냐면 한 해 많이 달아놓으면 다음에 안 와요. 그러면 뭐 많이 올 때 벌충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나무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하면요 나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이게 채소에서는 많이 하는 방법이죠. 관비재배. 관비재배인데 관비재배라는 건 여기처럼 쉬운 게 좋은 점이 있죠. 관수할 때 시비를 하는데 질소 인산가리를 섞어서 주고 나머지 미량 요소는 우리나라 토양에 있는 건 이용하고 없는 것만 거기서 타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비재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주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걸 많이 실행을 했던 방법이죠. 이스라엘은 워낙 토양이 나빠서 비료분을 뭐 토양에다 주면 너무 고온이니까 박테리아도 제대로 못 살아서 비료도 제대로 박테리아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관비재배를 해서 굉장히 아주 성공을 거둔 나라인데 요거는 그래서 조금씩 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12장을 8, 50 질소현상가리가 8, 50으로 생각할 때 아주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용가리는 그냥 토양에 주세요. 25kg 시간당 주고 나머지 뭐냐 요소하고 황산가리만 갖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15일 간격으로 한 10번 주시면 되겠어요. 과수는 뭐 맨날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그 민감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15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 혹시 난 15일에 한 번도 못 주겠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주는데 15일에 한 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게 되면 어떻게 돼? 두 번치를 한꺼번에 주니까 이게 곱하기 2를 해서 주시면 되고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쓰는 황산가리는 수용성 황산가리 물에 잘 녹는 토양용 황산가리 주면 물에 안 녹아서 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황산가리를 쓰는데 그게 10kg씩을 포장되어 있죠. 이걸 주시면 굉장히 잘 자라가 그 다음엔 또 이런 게 있어요. 관비재배라는 거는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기르다가 내가 한 3번쯤 줬는데 나무가 너무 세게 자라. 그럼 비료는 안 주고 물은 주시면 돼요.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으신 분은 물탱크에다 비료를 왕창 녹여서 주는 방법도 있고 펌프 앞에다 흡입구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관비기를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수에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단일 성분의 비료는 여기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해놨고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g에 얼마 정도 녹는 거죠. 그러나 요소나 유화는 잘 녹아요. 별 문제가 안 돼.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는 특히 황산가리는 물에 너무 많이 못 녹입니다. 이거는 12%뿐이 안 되니까 물 100g에 12g뿐이 안 녹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조해서 그러나 과수는 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고 이걸로 하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는데 관비재배를 하면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물에다가 비료를 타서 주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비 올 때 비 오기 전날 가서 막 비료 주잖아. 그러면 물에 녹아서 잘 흡수가 되는 원인처럼 거의 질소현상가리가 2배 내지 50%가 흡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료량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관비재배를 잘 이용하시면 관수도 하고 시비도 하고 그런데다 더욱더 좋으면 지중점적을 하면 일석삼조는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중점종은 처음에는 돈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해놓으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지중점적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물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만 품질도 좋아지고 비료값도 줄이고 또 환경오염도 조금 시키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도 기여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만 제 샤인마스카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 2차에 거쳐서 포도원 샤인마스카트의 토양관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토양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과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면 아주 품질 좋고 생산량이 많은 샤인마스컷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